네, 오늘 무비무비에서는 20대 총선을 맞이해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정치인들이 꼭 봐야 할 영화 5편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의 영화의 심사위원은 우리 영화계의 거대 야당을 꿈꾸는 최강희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군소야당 최강입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네. 오늘 저의 옷 색깔은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자, 오늘 정치인들이 봐야 할 영화 5편을 네네. 꼽으셨는데 네. 엄격한 그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이끌어 나갈 분들이 봤을 때 또 일종의 타산지석이 될 네네. 만한 닮지 말아야 할 정치인이 나오는 작품하고 네. 그럼 닮아야 될 정치인이 나오는 작품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영화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강희 평론가가 뽑은 정치인들이 봐야 할 영화 5편 중에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네, 지난 2009년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제 이 영화가 사임한 대통령 리처드 닉슨 그리고 예능 MC죠 프로스트 이 두 사람의 그 땀을 쥐는 토크쇼를 다룬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이어서 더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 닉슨 대통령이 그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네. 재임 중 사임한 네네. 대통령이죠. 네. 사실 굉장히 불명예 퇴진을 한 거예요. 네.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민주당의 선거사무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청장치를 설치를 한 게 발각됐잖아요. 네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닉슨 대통령이 이제 사임한 뒤에 네.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굉장히 영리한 그 방송 저널리스트죠. 네네. 이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시도를 하죠. 과오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프로스트와 그것을 계속 가리는 능구렁이처럼 가리는 그 닉슨의 노회한 정치적 술수가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닉슨 같은 그런 정치인은 되지 말자라는 면에서 프로스트 대 닉슨이라는 작품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프로스트 대 닉슨이었고요. 이어서 최강희 평론가가 뽑은 두 번째 영화는 뭔가요? 역시 지난 2009년에 나왔던 영화죠. 네.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의 음모와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였고 이제 그 영화가 전개될수록 이게 정말 그 정치계의 비리가 요만한 줄 알았더니 네네. 이따만하게 밝혀지고요. 주인공이 러셀 크로우고 민환 기자입니다. 네네. 어떤 살인사건 취재를 하게 되는데요. 기차역에서 우연히 죽게 된 그 여성은 자신의 친구이자 하원 의원의 보좌관이자 애인이에요. 배우를 캐 가다 보니까 그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사실상 그 벤 애플렉이 맡고 있는 하원 의원이 거대한 그 방위산업체의 이권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네. 여기서 나오는 그 벤 애플렉이 맡은 하원 의원도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 진실을 숨기고 힘센 그 거대 방위산업체와 결탁도 서슴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계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이잖아요. 권력을 쥐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파리 때처럼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에서 이 영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를 꼽아봤습니다. 최강희 평론가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지금 평론가로서의 날카로움과 그 객관성, 소신 같은 거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자, 두 번째 영화까지 봤고요. 세 번째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영화는 우리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죠. 네네.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죠. 이경영 씨가 연기한 장필우라는 분이 유력 대선 후보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한쪽에는 언론, 한쪽에는 재벌. 그래서 양쪽에 이 결탁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삼각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신의 그 권력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저런 정치인이 어딨냐. 얼토당토 않은 설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면 이 영화가 900만 명 이상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로서 900만 명 이상의 흥행을 했을까요? 아, 그래요? 이 영화가 그만큼의 설득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흥행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의 장필우 의원을 닮지 마라라고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 영화의 흥행이 입증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부자들의 장필우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 저 국회에
수두룩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드시면서 차분하게 국민들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정도를 봤는데 다 좀 부정적이고 정치인들 좀 이렇게 이런 혀를 끌끌차게 만드는 인물들만 나왔어요. 좀 긍정적인 영화는 없습니까? 긍정적인 영화도 있죠. 있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미국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통령이죠. 알고 있습니다. 누구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고 그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에이브라함 링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주역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의 와중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또 연기파의 대명사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약간 구부정한 그런 그 링컨 대통령을 정말 훌륭하게 묘사를 한 작품이죠. 이 영화는 링컨 대통령이 그 하원 의원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링컨이 협상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정치인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설득해요. 끝까지. 그리고 이 사람에게 협박이 필요하다 하면 협박을 해요. 이 사람에게는 당근이 필요하다 하면 당근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란 협상이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큰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합쳐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지 노예들을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업적에서 평가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이 협상이라고 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청난 실력자였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참 우리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협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실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미덕은 저는 첫 번째는 도덕성, 두 번째는 비전, 세 번째는 전술이라고 봐요. 협상의 전술이에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링컨이라는 영화에서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연기한 링컨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비부비가 뽑은 정치인이 봐야 할 영화 5편 중에 마지막 영화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사극인데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꼽아봤습니다. 사실 광해군이 우리가 닮아야 될 정치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영화를 꼽은 건 아니고요. 허구죠. 가짜 왕, 하선. 그 사람이 이제 왕을 대신해서 조정 대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보세요. 진짜 왕보다 더 왕 같아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마인드 자체가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을 베푸는 군주의 그 카리스마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민 출신인 가짜왕 하선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 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가 바라는 어떤 리더의 이상향이랄까요? 그런 리더에 대한 열망을 이 영화에 하선에게 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소탈함? 그죠. 서민성이죠. 서민성. 고통받는 백성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바로 그러한 서민을 말로만 앞세우는 그러나 서민에게 등지는 그런 한국의 그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영화다.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스트 대 닉슨부터 광해 왕이 된 남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앞으로 잘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투표하러 가셔야죠. 꼭 투표하겠습니다. 몇 번? 그럼 이미 투표 원칙이 된 걸 물어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봐야 하는 영화 5편에 대해서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양성 영화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영화가 다양성 영화 중에 1위를 차지했다, 뭐 이런 보도는 한두 번쯤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다양성 영화라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다양성 영화를 부르는 것과 외국에서 다양성 영화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조금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까칠한 시선에선 도대체 뭐가 다양성 영화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극장의 매표 집계 데이터를 모아서 이른바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통합전산망 페이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좀 특별한 메뉴가 보입니다. 다양성이라고 써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성 영화 1일 박스오피스와 주말 박스오피스라고 뜹니다. 아니, 극장에 내걸리면 어차피 다 개봉작인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그리고 어떤 영화들을 이렇게 따로 다양성 박스오피스로 분류해서 흥행 성적을 발표하고 있는 걸까요? 극장에 내걸리는 국내외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다양성 영화로 인정한 영화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되는데요. 그런데 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라는 말을 놔두고 굳이 다양성 영화라는 말을 쓸까요? 물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라는 표현이 대중에게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다양성 영화로 부르자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양성 영화라는 말이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의문을 품는 영화인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양성 영화라는 말은 외국에서 다른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영화가 도대체 뭔지를 가늠하는 좋은 예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피드먼트 다양성위원회라는 곳이 199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다양성 영화 시리즈입니다. 나이, 계급, 장애, 교육, 그리고 성별과 인종, 종교 등에 의한 차별에 반대하고 인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다양성 영화제는 장애와 인종 그리고 사회 다양성이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영화 상영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서는요, 다양성 영화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인간의 다양한 문화와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가치를 담은 영화들을 일컫는 표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를 일컫는 말로 변질된 거죠. 그 개념도 애매모호한 다양성 영화라는 말보다 차라리 독립영화, 예술영화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굳이 피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다양성 영화라는 말로 따로 분류해서 흥행 성적을 내고 있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프로스포츠에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영화 시장을 딱 잘라서 구분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게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유럽에서 유태인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했던 곳을 말하는데요. 이 작은 영화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그것을 다양성 영화로 묶어 놓은 것은 마치 그들 영화를 게토로 강제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무리일까요? 지금까지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 고단한 현실 때문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유는 희망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동정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의 바로 스틸 플라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석영 감독 그리고 정하담 배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스틸 플라워를 제가 이제 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복이 많은 영화더라고요. 서울 독립영화제, 피렌체 한국영화제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라케시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하담이가 탄 게 더 훌륭한 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을? 저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네. 독립스타상을 탔어요. 에밀리상이죠. 너무 감사한 상이었어요. 영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화를 딱 보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관객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담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도 없고 그냥 영화가 시작이 되고 모호한 설정이 좀 많았는데 혹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영화를 시작하게 하셨는지. 이 친구가 그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네. 그냥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네.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목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혹은 얘는 왜 연락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억이나 우리의 과거로 판단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저도 이 캐릭터가 역시 이런 것으로 판단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봐도 연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인공 하담을 어떤 캐릭터로 생각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처음에 연기를 할 때는요. 네. 그 감독님이 보내주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여자의 선택이나 이런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정의로운 선택을 한다? 네.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선택들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 이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되게 많이 울었었고 네네.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게 담겨져 있지 않는 느낌이 약간 들었었어요. 이 아이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에서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마음 같은 게 굳건한 마음이나 좀 남들과 다른 어떤 사연을 가진 애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외향의 것들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탭댄스 신발을 이제 가지고 와서 춤을 추잖아요. 탭댄스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친구는 계속 일을 하고 필사적으로 살고 있는 애였는데 우연히 술 먹은 날 그 탭댄스 소리를 듣고 이끌렸는데 따라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한테 탭댄스가 어떤 굉장히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일이 생긴 거라고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망 없이 살던 사람에게 처음으로 순수하게 좋아하던 일이었다. 이 영화에서 모든 장면이 너무너무 소중하시겠지만 그래도 애착이 가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혼자 방 안에 있거나 물고기를 던지고 나서 지친 모습으로 그냥 거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뒷모습. 촬영할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편집을 할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게 내가 참 찍고 싶었던 한순간이 저런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매우 지친, 삶에 지친 한 인간의 뒷모습 같은 것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을 치는 장면이긴 해요. 그 횟집 사장이 하담한테 내일 돈 준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내일 돈 준다고. 내일 와. 내일 돈 줄게. 그때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느낌이 저 때 당연히 안 믿기는데 믿으려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처지? 그러니까 믿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좀 애착이 갔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정하담 배우를 우리 박석영 감독께서 참 신뢰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두 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들꽃에서도 함께 영화를 하셨는데 정하담 배우가 보는 박석영 감독은 어떤 분인가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스틸플라워의 하담이 왜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처음 만난 분들을 감독님이 대할 때 봐도 정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들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런 점이 좀 부럽기도 하고 좀 어른스럽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성인 군자 타입이군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감독님께서 보시는 우리 정하담 배우는 어떤 배우인지. 연기를 뭐 지나치게 잘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들꽃 할 때도 그렇고 이 영화 때도 그렇고 해외 영화제를 가면 언제나 얘는 어디서 데리고 왔냐 라는 게 실제로 거리에서 사는 애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좀 행운이다. 함께 작업해서. 그리고 많은 감독님들이 눈여겨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은 작품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스틸플라워를 보게 되실 우리 관객분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오는 영화예요. 좋은 기억을 가지고 극장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영화고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소녀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는 그 가치와 힘을 목격하려고 되게 노력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지쳐가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위로가 되는 영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와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관객 여러분들 이 스틸플라워 보시면서 봄 햇살처럼 따뜻한 감동 마음껏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